그래서 여기 미국의 그 심리학자인 존 프레스코트 박사는 실험을 통해서 터치,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터치 있잖아요. 터치가 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낮추고 성장을 더욱 바르게 하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반면 신체적인 터치나 접촉, 몸짓의 박탈은 우울감과 그다음에 자폐적인 행동, 과잉 행동, 약물남용, 폭력, 공격성을 나타내는 정서적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보면 그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보면 부모로부터 이런 터치를 많이 못 받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사지는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부드러운 엄마의 촉감이 아동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아로마 테라피, 이 동서양의 아로마 테라피, 대체의학에서 왔죠. 이거를 적용시켜서 ADHD 아동들에게 아로마 마사지 적용해서 일반 마사지에서 얻는 효과보다도 아로마 마사지를 함께 적용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로마는 오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지금 라벤더 오일을 선택했어요. 자, 아로마 자체는 식물에서 추출한 휘발성 에센셜 오일이 우리의 후각이나 피부를 통해서 인체 흡수해서 우리가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치유 효과를 갖고 있다. 그중에 라벤더 오일은 향이 좋고 부작용과 독성이 없고 또 오일 주 성분이 니날롤이 자율신경계 조절과 혈압 감소와 진정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거를 어, 사용했는데, 자, 이, 다른 연구 결과를 봤더니, 라벤더 오일 흡입이, 그, 아드리널 코르티코트로픽 호르몬, ACTH라고 해서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뇌하수체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아로마를 향 맡으면 이게 뇌로 가서 뇌하수체를 자극하면 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인 카테콜라민, 그다음에 도파민과 같은 함량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 때문에 이게 임상에서 불안을 감소시키거나 또 심리적인 안정과 수면장애 개선을 보이는데 아로마, 특히 라벤더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볼게요. 그래서 결과 예측은 이제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예측하냐면 첫 번째는 대조군을 제외한 아로마 마사지, 일반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아로마 흡입군이 실험 전보다 실험 후 이 ADH 지수가 낮아질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예측은요. 아로마 마사지군은 일반 마사지군과 아로마 흡입군보다 지수가 가장 낮아져서 실험 중에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게 가설 두 번째 가설이고 세 번째 가설은 네, 마사지를 시행하는 일반 마사지군하고 아로마 마사지군은 아로마 흡입군보다 어머니와 아동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마사지라는 건 터치라는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다음 네 번째 가설은요. 아로마 마사지는 일반 마사지군보다 아동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심리적인 상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씁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좀 볼게요. 자, 뭐 ADHD 그 개념을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아이들이 그 정서 인지 행동 면에서 결함을 나타나는데 주로 주의 산만하고 충동적이야. 행동이 충동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이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면 학교 폭력으로 번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고요. 또 과잉 행동에서 제자리에 가만히 안 있고 수업 시간은 내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그 다른 아이들한테도 피해가 되고 선생님한테 항상 문자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좌절하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충동성을 보이고 또 그 학교에서의 규칙이나 시간 준수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보통 많이 진단을 받아서 ADHD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죠. 딱 눈에 보여요. 학교 보면 아마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이 돌아다니는 아이들.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런 애들이 대부분 이제 어머님한테 병원에 가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ADHD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고, 비율은 확실히 남자애들이 훨씬 많죠. 9대1로 남아가 훨씬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보면 사실 그 지능 지수는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피드백 때문에 아이들이 학습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사회에서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친구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 보면 한 과제를 주의 집중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산만하기 때문에. 산만하고. 또 이 아이들은 지시가 끝나기 전에 이미 어떤 상황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이해 없이 빨리 다른 행동을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주의의 실수가 자주 나타나고 또 사고나 상처를 당하는 일도 흔하게 있고 참을성도 부족하고 또 인내심도 매우 낮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질문에 부스부스 끼어드는 일도 많고 또 어떤 행동이나 이런 데서 과도함을 나타내고 또 안절부절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불필요한 정도로 많이 움직이죠. 또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이런 얘기 때문에 하여튼 보통 문제아로 찍히는 경우가 많죠.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을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기 치료를 안 하면 청소년기일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돼서도 ADHD 성인이 돼서 뭐 청소년 비행이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인격장애, 반사회적 성향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초기에 좀 치료를 잘 해줘야 되겠죠. 자, 원인은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신경학적인 아까 신경전달 물질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 신경을 여기 보면 그 자기 공명, 우리가 MRI를 찍어봤더니, MRI하고 PET를 찍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보니까 내부위에서 해부학적인 기능적 이상이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원인으로 전두엽 피질과 선조체의 이상이 가장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두엽이라는 기관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몸의 그 전체 뇌 부분에서도 CEO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령관의 역할. 우리 뇌에서도 어떤 것들을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진두지휘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전두엽이거든요. 근데 이 전두엽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좀 전두엽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력이나 각성 유지, 충동 조절, 목표 지향적 활동을 담당하는 전두엽인데 이런 전두엽에 문제가 생기고 전두엽의 그 특징 중에 제일 기능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집중력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전두엽이 하는 일 중에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창의적인 사고라든지 주의 집중력이라든지 하나가 또 통합적인 사고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전두엽의 기능인데요. 이 주의력이 산만한 거죠. 이 전두엽에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그래서 아이가 진짜 신경학적으로 뇌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생화학적으로는 노에프네프린 분비가 부족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한 거다든지, 또 여기 보면 전두엽 도파민 분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 부족으로 인해서 주의력 결핍이 유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생화학적인 요인이고요. 심리학적인 요인으로 보면, 부모들은, 여기 보면 ADHD 부모들은 학대적이거나 알코올, 약물 남용자 또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모들이 자녀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하고 또 기간이 수용되어 있는 아동처럼 장기간 정서적인 박탈을 경험한 후에 ADHD 증상이 많다고 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충분히 부모하고 정서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가 정상이 아니고 어디가 아픈다든지 부모가 어떤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정신질환뿐만 아니라요. 부모가 육체적인 질환이 있어도 아이들을 잘 그 양육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될 때,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이 ADHD가 증상을 보인다는 이 심리적인 요인이 많고요. 기준은 우리 아까 그 점수표 있잖아요. 그 점수표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9가지 기준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9가지 중에 6가지 해당이 되면 우리가 보통 그 ADHD로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9가지 중에서 6가지 항목이 6개월 이상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이 맞지 않는 정도 지속되어 올 때 보통 이거를 ADHD로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